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전드 경선쌤이 진행하는 인생 공부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2023년 1월 1일 첫 방송이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부에서는 우리 방송의 한 해 동안의 방향, 흐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오늘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작년 4월 9일 날 방송을 접으면서 저는 앞으로 시사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그 투표 결과를 보면서, 내가 정말 민심을 못 읽었구나. 예, 그러니까 민심이 얼마나 많이 화나 있는지를 내가 객관적으로 몰랐구나. 나는 시사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시사방송을 접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왜 나는 이토록 그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가? 재작년 4월 9일, 2021년 4월 9일에 방송을 접으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반성이 뭐였냐면, 내가 정말 시사를 다루는 사람이 시사를 못 읽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너무나 몰랐던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한쪽에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정당의 입장에서. 그래서 국힘당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고 민주당은 무조건 잘 돼야 되는 당이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의 정확한 그 마음을 못 읽었던 거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그 투표를 홧김에 했다. 홧김에 투표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소위 이제 그 민주당이 너무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이제 그 오세훈 시장에게 그 투표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들이 실망했는가? 왜 그 젊은이들이 민주당에 그토록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깊이 반성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안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서 실제로 젊은이들이 그 인국공 사태라는 거, 인국공 그 인국공 사태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는 이해도 못했어. 뭐가 불만인지. 그리고 소위 이제 이 법무부 장관 논란이 있을 때도 그 젊은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이 왜 나와서 데모하는지를 몰랐고 실제로 걔네들 지네끼리 다 하던 짓들인데 왜 얘는 하면 안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못했던 부분을 진짜 진지하게 1년 반 동안 깊이 반성을 하면서 이 한쪽으로 경도된 어느 한 정당은 선해져야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한 정당은 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나의 이 판단이 얼마나 무책임한가. 실제로 민주당도 잘못하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주당의 잘못은 미미하게 바라보고 국힘당의 잘못은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방송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는 건 국힘당 아니면 민주당이 아닌데 나의 사고가 국힘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이 정치 상황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아닌데, 예를 들어 미국의 선거에서 힐러리와 트럼프 중에서 골라라. 사람들이 둘 다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트럼프도 아니고 힐러리도 아닌데 미국 국민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됐던 거야. 그게 얼마나 어이없었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겪고 난 국민들이 트럼프는 절대로 안 돼. 그런데 트럼프가 절대로 아니어서 나온 사람이 바이든인 거야. 근데 바이든이 이미 선거 때부터 침해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 미국 국민들. 그러니까 정말 그 똥과 설사 중에서 골라야 되는
투표를 강요당하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다른 나라의 입장과 지난 우리 작년에 있었던 그 5월 우리나라의 대선이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둘 다 아닌데 뭐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도 국민들이 정말 신뢰하고 애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다 해서 민주당의 후보로 나온 사람 또한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후보가 아니었는데, 다른 선택의 길이 없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됐던 그런 상황들이 온 것은 왜 왔는가? 이게 결국은 거대한 언론 메커니즘이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간 건데,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 그게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다른 말로 확증 편향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걸 저는 이제 진지하게 반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도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 소위 이제 유튜브에서 친민주당 방송을 하는 그 이제 사람들조차도 사실 자기들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를 막 비난하면서, 그리고, 솔직히 이제 민주당의 정당, 당론도 아니야. 오로지 한 인물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 사람을 무조건 옹호하는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겠나?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나? 지금 정부가 무능하다란 얘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무능하다 그래서 비슷하게 무능한 사람밖에 고를 게 없다면 이건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거냐. 별로 이 사람들의 무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의 대안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정당을 무조건 지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세계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도 결선 투표제라는 게 뭐냐. 투표를 해서 1등, 2등만 따로 뽑아가지고 2명만 놓고 다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과반수 득표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게 결선 투표입니다.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등, 2등을 데리고 와서 마크롱과 르펜이라는 두 후보를 데리고 결선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마크롱이 이기긴 이겼지만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프랑스 국민들이 둘 다 대통령감 아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에 기권을 행사한 거예요. 투표장에 가서 다른 데를 찍어버린 거야. 아무도 찍지 않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이 이겼지만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로 당선된 게 프랑스의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소위 정말 무능한 총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미 영국은 망했다. 보통 그 나라가 우리가 영국 그런 프리미어 리그로 유명하잖아요. 영국은 프리미어 리그 빼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두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국이 지난 180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영국이 작년 말에 프랑스보다도 주가 총액이 밀리는, 그래서 유럽에서 프랑스에 밀리는 나라가 돼버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200년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영국이 200년 동안에 서서히 망해가고, 그 망해간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이었다. 대처라는 여자가 너무나 오랫동안 정치를 했는데 그 여자가 한 일이 뭐냐? 영국의 중산층을 모두 무너뜨리고 공기업을 전부 다 민영화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이 영국의 서민들이 몰락해버린 거예요. 그 영국의 서민들이 몰락하니까 그 영국에서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점점 가난해지는 이 백인들이, 그러니까 영국 그 시민들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브렉시트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브렉시트 투표도 언론에 의해서 완전히 조작되고, 왜곡된 민심. 그 브렉시트에 영국 국민들이 모두 찬성한다. 그러니까, 모두 찬성해서 모두 반대한다. 브렉시트에 모두 반대한다는 언론이 계속 보도가 돼요. 그러자 이 배우지 못하고 정보로부터 소외된 영국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차피 브렉시트 반대가 더 압도적으로 많다니까 나라도 찬성해줘야지? 라고 한 거야. 근데 실제로 막상막하였다는 거야.
실제 여론조사는 브렉시트 찬성하고 반대가 막상막하였는데 일부러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언론에서 거짓 보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열받은 그 몰락한 서민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돼 버린 거야. 그런데 이 브렉시트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EU 경제 체제에서 영국은 따로 나가겠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장한 언론은 어떤 이유로 그걸 주장했느냐? 이 여론은 한마디로 이제 영국의 부자들이 영국 국민을 위해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영국 국민을 위해 써야 될 돈이 EU의 다른 가난한 나라들에게 보내지느라고 실제로 영국 국민들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언론 보도를 브렉시트 투표 전날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야. 무슨 얘기냐? EU의 부자들은 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영국의 가난한 서민들은 EU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거야. 어느 정도의 생활 레벨이 되지 않으면 EU에서 그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브렉시트를 통해서 그 가난한 영국 서민들이 받았던 지원이 모두 끊겨버렸던 거예요. 그거를 투표 끝난 다음 날부터 보도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영국 시민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투표 다시 하자. 그 투표 다시 하자고 5년째 주장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영국의 정치권이 그 투표를 다시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뒤늦게 후회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무능한 정치인의 표상인 사람들이 막 자기가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막 코로나 대책을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총리들이 막 나오고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 벌어지더라. 그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북한을 무찌르자 뭐 전쟁하게? 뭐 전쟁하고 싶으신가 봐요? 군대는 갔다 오셨나? 예. 좌우지간 이 영국, 프랑스 그를 비롯해서 서유럽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었던 나라들이 정치권들이 점점점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 서유럽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이미 2010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서유럽은 결정타를 입었대. 그래서 그 2007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 서유럽의 서민들이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서유럽을 방문을 했는데 어느 프랑스 학생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거야. 2년의 기간을 다 채우고 2년의 기간을 다 채우고 그 프랑스로 돌아갔는데 막 울며 불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그 교환학생 연장을 안 해주느냐? 그러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게 2010몇 년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미 유럽의 청년들이 2007년 이후에 유럽에 희망이 없다라는 걸 다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잘 나가는 나라의 청년들이 다 우리나라 그 비정상회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서유럽 경제가 이미 2007년부터 무너졌어. 그런데다가 서유럽이 무너지기 전에 동유럽은 아예 1990년 이후로 나아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동유럽 중에 제일 잘 산다는 동독에 가봤는데 너무 끔찍한 거야. 동독의 메인 거리에, 메인 스트리트에 그 앞에는 멀쩡한 칠이 되어 있어. 그런데 뒤는 완전히 무너지는 판잣집이 그렇게 되어 있는 집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동서독이 통일한 뒤에 동독의 많은 노동자들이 동독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정부 시절에는 모든 국민이 일을 했던 거야. 다 일자리가 있었던 거야. 근데 사회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동독의 노동자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가 된 동독의 아빠 노동자들이 서독에 다 값싼 일자리를 그러니까 그 값싼 노동력으로 서독으로 가서 돈을 벌러 갔다는 거야. 근데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들을 대신해서 또 엄마들이 애들만 놓고 또 돈 벌러 가고 그래서 동유럽의 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 또는 한부모 가정이 수두룩한데 그 한부모 가정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 게 없어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동유럽의 인신매매
예, 동유럽의 가난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인신매매 사건들이 국제 문제가 될 만큼 심각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이 동유럽에 대한 어떤 유엔 차원에서 동유럽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유럽은 그 88 올림픽을 보고 나서 자기네들이 사회주의를 포기하면 서울처럼 막 자본을 제공해서 동유럽을 개발시켜주는 줄 알고 사회주의를 다 포기했는데, 그런데 안 해준 거야. 도리어 이제 이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경쟁 체제가 없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체제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동유럽 경제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자 이제 그 동유럽에, 그러니까는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 부모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애들이 부모 없는 집을 지키는데 누군가 따뜻하게 말을 걸어. 그들이 누구야? 스킨헤드. 그래서 머리 깎고 문신하고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야 따라 나와. 그러면 뭐 밥이라도 먹자. 그래서 같이 나가서 어울리면서 그 지나가는 관광객들한테 돈 뺏어가지고 그걸로 애들이 끼니를 때우는 그런 애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런 게 유럽의 극우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청년 극우들이 동유럽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고 결국 그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지금 동유럽의 집권자들이 네오나치들, 과거에 나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지금 동유럽의 정치 지도자로 다 자리를 차지하고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국민에 대한 국민의 복지, 민생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신들의 정치적인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동유럽을 지금 다 잡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동유럽의 정치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동유럽의 정치인들이 명분은 없는데 권력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유럽의 그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자본주의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런 이 서방의 자본가들의 사기꾼들이죠. 서방 사기꾼들한테 완전히 밥이 돼서 여성들은 몸을 팔고 남자아이들도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럽이 너무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그 유럽을 구한 구세주가 나타난 거야. 그게 누구? 중국. 그래서 중국이 뭐를 했느냐. 소위 1대1로라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유럽까지 전부 다 고속도로를 뚫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동유럽을 통과해서 스페인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뚫고, 그 다음에 KTX 같은 그 고속철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고속철도 있었잖아. 그것도 중국이 놔준 거래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통과해가지고 동유럽을 통과하는 그런 KTX들을 놔주고, 그런 거에서 중국이, 소위 이제 자신들의 나라에서 번 돈으로 이 유라시아 평화 체제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게 1대1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의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그 고속철도를 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항구들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주요 항구들에다가 그 항만시설을 만들어준 거야. 주요 항만시설을 최신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항만시설을 만들어준 대가로 거기를 빌려 쓰는 거야, 중국이. 그걸 조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이 옛날에 서양에다가 조차를 해줬잖아. 중국이 1800년대에 서유럽에다가 조차를 해주면서 침략을 당했던 중국이 그 방법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리고 서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터키 이런 데다가 항만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 자본을 중국이 되는 거야. 중국이 투자해서 항만 만들어주고 공항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길이 어디까지 연결돼? 아프리카까지 연결이 돼서, 아프리카에 사실은 이제 이 아프리카라는 나라도 미국이 1980년대까지 군부 독재자들을 엄청 키워준 거예요. 군부 독재자들을 이 아프리카에 키워서 그 아프리카의 그 자원을 미국의 자본가들이 마음껏 가져다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용해왔던 아프리카를 그 동서독이 통일되고 사회주의가 몰락하니까 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그 아프리카에 무가베라든가 아니면 그 누구지? 그 저기 리비아 카다피 그런 사람들이 무가베나 카다피를 키워준 게 미국이었어요. 그 무가베나 카다피를 키워준 게 미국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자체 자력 갱생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다피 같은 사람은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자신의 과거 정치 세력들을 불러 모으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아프리카가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는 이 서유럽인들이 아주 유해 공장 있잖아. 화학 폐기물 같은 것들을 아프리카에다 다 버려가지고 아프리카의 자연이 다 망가진 거야. 근데 자연이 망가지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카다피를 중심으로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아프리카 연합에서 화폐를 통일하고, 그 각 아프리카 연합의 대표들이 모여서 자원 수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아시아의 오페크처럼, 우리의 자원을 그 민족의 자산으로 만들자.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리비아의 카다피를 축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 연합에, 근데 그 아프리카 연합에 건물을 지어준 게 중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프리카 연합 건물이 너무 근사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에다가도 항만 만들어주고, 도로 깔아주고, 사회 간접시설, 그러니까 SOC, 사회 간접자본, 그거를 중국에서 아프리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확장해갖고 호주까지, 확장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호주에서 끝난 게 아니라 호주에서 어디로? 라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라틴 아메리카까지 이 중국에서 그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다 해준 거야.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 거기에 브라질에 그 라틴 아메리카 연합 또 본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명칭 좀 찾아볼래요? 그래서 그 브라질에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연합이라는 국가의 대표들이 모일 수 있는, 브라질이 아니라 멕시코야. 엄청난 건물을 중국이 또 지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중국은 뭐냐. 200년 전에 서유럽은 아시아를 수탈했다. 아시아에 많은 시설들을 만들고 그 시설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없애버리고 그 나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많은 자원과 그런 것들을 수탈해가고 이 식민지를 더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벌인 게 서양의 역사였다라면 중국의 1대1로는 착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공존과 공생을 위한 도구다. 그래서 유라시아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 세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이게 중국식 그 신경제 외교 시스템인 거야. 1대1로가 나는 그냥 길 내는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1대1로는 실제로 뭘 의미했다? 중국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의 경제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내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경제권으로 가자. 그래서 부자들이,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자본을 투자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지면, 거기서 먹거리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중국식 상생 정치를, 만들어낸 게 이 1대1로야. 그 자본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이 어디까지 치고 올라가? 미국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간 거야. 나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면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야.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까지 중국이 만든 라틴 아메리카 연합. 이 라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까지 군부 독재자들이 차지하고 그 나라에 거기 그 라틴 아메리카 자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뭐 중금속이나 원유 자원이나 이런 게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의 군부 독재자들을 미국에서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익을 마음껏 뽑아먹는 짓을 1990년대까지 하다가 동서냉전 체제가 끝나니까 중국 뺏어먹기, 러시아 뺏어먹기로 딱 마음이 돌아가지고 라틴 아메리카를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때부터 경제 위기. 그래서 그 라틴 아메리카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제 위기를 겪은 거야. 내버려뒀어요. 그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치안이 너무 나빠지고 자연산 환경도 너무 파괴되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에 브라질의 아마존이 양이 3분의 1인가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로 줄었든가 3분의 1이 줄었든가. 그게 다 30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야. 이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그 경쟁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버리고 러시아의 자원, 중국의 그 인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눈이 뒤집어지니까 버려진 사람들, 그들이 30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아프리카 연합을 만들고 라틴 아메리카 연합을 만들어서 그들이 중국과 손을 잡게 되자 미국이 고민하는 거죠. 아, 큰일 났다. 얘네들 원래 우리 거였는데, 원래 우리 밭이었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됐지? 중국의 돈 때문이구나. 그러면 중국이 이놈의 돈을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다가 퍼주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중국으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면서 전쟁 준비로 돈을 쓰게 하자. 그래서 대만 국경,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 인도와의 국경 문제, 이걸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특히 인도와 중국의 국경 문제를 막 부추기고 대만 해협을 위협의 바다로 만들고 그 다음에 홍콩을 막 선동해가지고 반중 노선을 걷게 하고, 그래서 중국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중국이 외부에다가 그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라고 막 떠들어대고, 그래서 중국이 1대1로라는 단일 경제 체제를 만드는 사업에 쓸 돈을 전쟁 준비하는 비용으로 돌리게 하자. 그게 바로 미국과 나토의 주요 전략이 돼버린 거죠. 그 전략 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그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의 공적이 아니었어요. 공공의 적이 아니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그 2011년 내가 2015년이었지. 2017년에 독일에 갔을 때. 2017년에 독일에 갔는데 아래 위로 쫙 그 스타킹을 신은 자전거 여행하는 스위스 아저씨가 우리를 붙들고 어디에서 왔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영어가 되니까 한국에서 왔다 했더니 한국? 그랬더니 막 김정은 욕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다. 필요 없어. 하여튼 한국은 김정은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김정은 욕을 생전 처음 본 스위스 아저씨가 그렇게 욕을 한 거야. 왜 그랬냐? 내가 그로부터 4년 전 2013년에 유럽의 7개국 방문을 했는데 호텔에 그 뉴스를 틀어보면 모든 호텔에 똑같은 자료 화면이 나오는 거야. CNN에서 뿌린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본 포 쏘는 거, 무슨 발사하는 그거하고 막 김정은이 막 이렇게 박수 치는 똑같은 영상이 온 세계에 동시에 송출이 되는 거야. 아침마다 밥 먹을 때 그 식당에 틀어주는, 왜냐면 비즈니스 호텔에서 우리가 자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잖아. 그 사람들 뭐라고 틀어놓은 뉴스에도 보면 전부 다 김정은이야. 매일 아침 밥 먹는데 김정은이 나와. 그래서 아시안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정은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시안이 김정은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 이름은 아무도 몰라. 이명박, 박근혜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미국 영화, 유럽 영화에 다 나오는 게 김정은이야. 노스코리아 김정은은 다 나오는 거예요. 역시 제일 유명한 아시안이었어. 그래서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미워했던 존재였는데, 그만 2017년까지도 전 세계에 미움받던 김정은이 2018년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탈바꿈을 해버렸어. 막 와서 웃으면서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이 기어이 뒤통수를 까는 모습이 세계의 생중계가 되면서 더 이상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 안 먹히는 거야. 예. 그 도보다리 그 영상도 있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공포파리가 안 먹히는 거예요. 김정은은 대화하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이 깐 거다. 그걸 이미 전 세계가 아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뜬 적이 중국과 러시아. 그래서 시진핑과 푸틴이 그때부터 그 경계 대상이 된 거예요. 먼저 시진핑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2019년, 20년, 특히 2020년에 뭐가 있었어? 코로나
코로나를 그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혐중으로 몰아갔잖아. 그러니까 현북을 혐중으로 몰아간 거야. 그러면서 세계 언론으로 하여금 적을 만들었어. 근데 이 혐중이 잘 안 먹힌 거야. 왜 안 먹혔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동유럽에도 이제 그 중국에서 그 깔아줬다. SOC를 다 깔아줬다. 프랑스란 나라는 뭘로 유명하냐면 자기 나라 언어에 대한 자부심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한테 가서 영어로 질문을 하면 프랑스 말로 답을 해요. 근데 프랑스 말은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프랑스인들은 영어를 다 하지만 프랑스 말만 해요. 그리고 어떤 문자도 그 공용 문자에 영어를 쓰지 않는 거야. 오로지 공용 문자는 프랑스어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프랑스인들의 자기 언어에 대한 자긍심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외국의 지배를 받았어도 자기 언어를 그대로 원형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극소수의 나라가 프랑스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한국은 바로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죠. 좌우지간 그래서 프랑스가 자기 나라 말에 대한 애정이 엄청난 나라인데 프랑스에 가보면 중국말 표지판이 너무 많아요. 특히 백화점. 프랑스의 고급 백화점에 가면 중국말 그 광고판이 다 있어요. 예. 그 중국말로 다 안내문을 붙여놓은 거야.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프랑스의 외국어 공문이 붙는 거는 중국어밖에 없다는 거야. 왜? 중국이 그 프랑스에 와가지고 그 막 떡진 머리에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백화점에 나타난대. 옛날엔 다 못 들어가게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오면은 딱 그 가이드들이 따라붙는다는 거야. 왜? 그런 애들이 명품 매장에 가가지고 싹 전부 다 올. 얘네 올 이래가지고 한 매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뭐 10억씩 20억씩 쓰고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큰손들이 없으면 유럽의 시장도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2007년 이후로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서민들이 다 몰락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서유럽의 서민들이 구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와서 큰손 노릇을 해주니까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혐중을 막 했는데 혐중을 그 우한 바이러스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에서 중국인들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여러분 요즘에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요. 호텔마다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 녹물 때문에. 왜 그러냐? 이탈리아의 호텔을 엄청 새로 지었는데 지은 이유가 중국인들 때문이라는 거야.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탈리아 여행을 와가지고 그래서 중국인 대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들이 여행을 못 다녔잖아. 그래가지고 그 이탈리아에 있는 호텔들이 그냥 영업은 하는데 손님이 없는 상태. 그러면 이게 손님이 없는 상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녹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녹물은 며칠을 빼야 된대. 한 3일은 빼야지 녹물이 없는다는 거야. 근데 보통 이탈리아 여행을 가갖고 한 호텔에서 이틀 이상 안 머물러요. 그래가지고 이 이탈리아 호텔이 너무나 더럽다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그 이유도 중국 때문인 거야. 우리나라도 이 명동에 어마어마하게 한 평에 10억인가 12억인가 갔었잖아. 명동에 있는 상가가. 그렇게 명동 상가 한 평이 12억이 올라간 이유가 뭐였느냐? 중국 상인들 때문이었다는 거야.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에 와서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니까 그 명동에 있는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떼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한 20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위 우리나라는 사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와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 특수가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명동에서부터 회원역까지 있었던 도매시장이 싹 망해버린 거야. 근데 요즘에 그 도매시장들이 다시 돌고 있대요. 근데 이번에 온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야. 지금 이제 사러 오는 사람들은 이제 동남아시아 부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도매시장에 오고 있는데 그 동남아 사람들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한 20년,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가 정말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동남아가 요즘에 왜 이렇게 부유해졌느냐. 1대1로 1대1로 사업에 동남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그래서 이 동남아의 경제적 안정, 정치적인 안정이 동남아를 부유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동남아의 부자들이 새로운 여행계의 블루 오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도매 시장에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나 동남아 사람들 부자 숫자를 다 따져봐도 중국인 중산층 숫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물건들이 중국인 중산층에게 많이 팔리는데 중국은 중산층이 몇 명인 나라? 7억 명인 나라. 중국의 중산층이 7억 7천. 그러니까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7억 7천 명인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하나의 단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좌우지간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뭐 누구누구가 중국인 출입 금지를 또 내렸다며 과연 우리나라의 이 도매 시장에서 그 결정이 정말 마음에 드셨을지 궁금하네요. 예. 이게 이 동남아들이 다 친중이에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1대1로의 혜택을 보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예, 친중 노선을 걷고 있어요.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반중은 딱 한 나라 인도야. 인도만 반중이야. 왜? 인도하고 그 중국하고는 그 샹그릴라라는 그 쿤밍 위쪽에 보면 샹그릴라라고 유명한 그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 샹그릴라가 인도와 중국의 국경인 거야. 그래서 그 땅을 놓고 거기서 막 무력 충돌도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전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반중 노선을 걷는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았고 인도는 친러라는 거야. 인도는 친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는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균형추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대국인 중국,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인도가 서로 지금 일종의 삼각 동맹처럼 세력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인도를 너는 영원한 우리 우방이잖아. 네로 때부터 너는 우리 편이었잖아. 그런 주장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도의 모디라는 사람이 총리인데 그 사람이 인도 국민의 실익을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세력이나 이런 것들에 그 연연하지 않고 중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인도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외교를 하겠다. 그래서 실린 노선을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태 공약이라면서 엄청 이제 인도를 띄워주는 거야. 왜냐? 인도가 중국보다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구가 비슷해요. 예, 지금 중국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인도도 시장이다. 중국 시장은 놓쳤지만 인도 시장은 아직 미개발이다. 무주공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시장을 차지하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을 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국과 유럽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인도를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인도를 우습게 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이 영국과 미국이 나토의 핵심이었는데 이 사람들 영국, 미국, 프랑스, 뭐 독일, 스페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인도의 저력을 모르는 거야. 중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점령했잖아. 그리고 이제 인도도 영국이 점령해갖고 단일 식민지로 그 200년을 빨아먹은 거잖아. 그게 이제 인도도 만만히 보고 중국도 만만히 보는 거야.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 뭘 모르느냐? 인도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유산이라는 걸 그 나토를 구성한 나라들은 굉장히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지금 그 나토의 회원국들이 그 나라가 나라다운 꼴을 갖춘 지 500년이 안 돼요. 영국도 프랑스도 뭐 스페인도 그런 나라들도 보면 나라가 나라다운 그런 그 꼬라지를 갖춘 지 얼마 안 되는 지역이야. 스페인이 제일 오래돼서 600년이라고 해도 그 나라에서 실제로 무적함대로 운영했던 건 아주 잠깐이었고,
아주 잠깐이었고 그 뒤는 계속 독재자에 의해서 시달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발전이 안 돼 있어, 스페인도. 그리고 이제 독일이 나라를 갖춘 거는 180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는 1800년대까지 1700년대 후반까지 왕정이었고 근데 이제 그 왕정이었던 나라에서 루이 14세 이전의 왕들 쓸만한 왕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랑스, 스페인,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그 문화와 이탈리아하고 그리스는 조금 이제 과거에 역사 공부 좀 했다고 쳐도 이탈리아하고 그리스도 다른 거야. 이탈리아하고 그리스가 또 많이 달라요. 왜? 그리스는 소위 2500년 전에 걔네들은 아테네가 있었던 나라잖아. 그래서 발전된 뭐 정치 체제나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다라면 그 2500년 전에 이탈리아는 석기 시대였던 거야. 그래서 소위 그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소위 그 국가가 건설되는 전설이 기원전 500년,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경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500년경에 작은 도시국가였어. 그 로마는. 그래서 이 중부 지중해에서 그 로마가 성장한 거는 기원전 3세기? 예. 기원전 3세기경에 가서야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거야. 조그만 도시였다가. 그래서 얘네들이 그 이제 2300년 전에 소도시로 성장을 해서 그 나라꼴을 갖추는데 오래 걸렸고 다 이제 그 가문, 귀족들이 지배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제 이탈리아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귀족 계급들이 다 나눠 먹고 있던 땅이라서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통일 국가를 형성한 건 1800년대 후반이에요. 그만큼 국가 기능이 늦어진 나라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역사하고 전통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예, 국가 역사가 별로 없는 나라들인 거야.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그 가문의 역사는 있지만 국가의 역사는 짧은 나라들인 거예요. 근데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의 역사는 좀 짧을지 몰라도 얘기했잖아. 중국은 그 모든 역사책을 가지고 있다고. 5,000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야. 수메르 지역, 우리가 모든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역사책을 우리가 작년 봄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그 기록은 수메르 문자가 이미 사용되지 않는 문자야. 사멸한 문자야. 그런데 그 문자를 해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를 복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소위 타블렛이라는 거 있잖아. 타블렛 PC라고 우리가 쓰는 거. 그 타블렛이라는 게 바로 그 쐐기 문자로 쓰여졌던 수메르인들이 썼던 진흙 판때기, 그 이름이 타블렛이야. 그래서 요 타블렛 PC가 타블렛이라고 불리어지는 건데 그 진흙 판때기를 이제서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메르의 문화는 끊어졌다는, 역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어디에요, 역사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000년 동안 자기 지역에 있었던 역사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야. 역사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중국 역사에 우리 2333년에 만들어졌다라는 단군 왕검의 나라, 고조선에 대한 기록도 있는 거고, 5,000년의 역사를 중국은 갖고 있는 거야. 각골 문자 시절부터. 그게 이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한 거야. 각 그 관청에.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도 어느 왕조의 어느 왕 때 누가 무슨 소리를 했는데 그 말은 뭐가 문제이구를 왕들의 수업으로 들었다고. 그러니까 5,000년의 나라 이름이 바뀌고 왕의 이름, 왕조는 다 바뀌었지만 역사는, 경험은 그대로 축적된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이고, 그 다음 인도라는 나라를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 영국의 식민지로밖에 모르잖아. 인도 그러면 영국의 식민지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인도를 처음 접했으니까. 그러나 인도는 어떤 나라야? 인도양의 나라야. 인도양이라는 바다가 왜 인도양이냐? 소위 그 시절에, 인도가 번성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미 5,000년 전부터 인도는 뭐하고? 아프리카하고 인도가 밀접한 경제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 시바의 여왕이라고 그 솔로몬이 붕가붕가한 아프리카 여자 있어. 아프리카 미녀 시바의 여왕. 그 시바의 여왕이 그 여왕으로 있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야. 우리 저 에티오피아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잖아 지금. 그 에티오피아가 나일강의 상류. 그래서 이집트보다 먼저 문명이 발달한 게 에티오피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발달된 선진 문명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던 거야. 그러면 이 발달된 선진 문명은 어떻게 형성된 거냐? 인도인들이 그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부, 인도, 여기를 다 장악하고 인도의 해상 무역을 그들이 한 거야. 그래서 그 인도인들이 배 타고 어디까지 와? 가야까지 오는 거야. 가야 신라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야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도피가 섞인겨.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비염을 많이 앓는다는 거. 왜? 인도인들은 더운 지방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이 아시아는 사계절이 풍부한 나라야. 그래서 사계절이 풍부한 나라는 환절기가 있어. 그 환절기를 그 인도산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김 작가, 봄, 가을로 죽다 살아나. 그게 이제 그 계절성 비염을 앓느라고. 좌우지간 인도인들의 무역로가 동남아를 다 휘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인들이 아프리카 동부도 거의 장악하고 있었고, 아라비아의 주요 상권도 인도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인도가 원래 굉장히 발달된 문명,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모헨조다로, 하라파 뭐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인더스 문명의 주요 도시들이 있어. 그런데 그 도시들 이전에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완전히 사멸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완전히 사라진 도시를 발굴해봤더니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부터, 그러니까 그게 5,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인데, 역사상 5,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인데, 수세식 화장실, 공중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에 수영장, 그리고 막 이런 집단 조리시설, 학교, 병원, 이거 다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도시가 왜 망했는지 아무도 몰랐어.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인더스 강은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물길로 강이 만들어지는 건데,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던 강길이 지금의 인더스 강이 아니었다는 거야. 다른 상하수도도 있었고, 근데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물줄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어느 날 물줄기가 바뀌어버리니까, 계획도시야. 5,000년 전 도시인데 계획도시야. 줄 맞춰 서 있어요, 집들이. 그런 도시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는 거야. 물 때문에. 그 로마보다도 훨씬, 아니, 로마는 2,300년 전에, 2,500년 전에 구석기였다니까. 그런데 그 인도는 5,000년 전에 그 상하수도와 그 계획도시를 갖고 있던 나라였다니까요. 그랬던 나라였는데, 그게 물길이 바뀌니까 도시가 완전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인도인들의 문화가 강을 섬기는 거. 겐지스강 똥물에 가가지고 막 절하고 그러는 게, 그들에게 강은 한 문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인 거야. 그래서 강을 숭배하는 힌두교 문화가 생긴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그러면서 이제 그 인도에도 여러 이제 왕조가 계속이 되었는데, 인도의 특징은 뭐냐? 왕조가 바뀌고, 또 중심 종교도 바뀌었어요. 거기가 이제 이슬람이 약 1200년인가를 지배한 나라야, 인도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힌두교가 제일 많잖아. 이게 인도의 미스테리야. 이슬람이 1000년을 지배했는데도 먹히지 않은 나라가, 문화적으로 먹히지 않은 게 인도라는 거야. 인도의 이슬람인은 인구의 2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드물다는 거야. 이슬람이 점령을 하면 전부 이슬람 문화로 다 바뀌는데, 유일하게 자기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라는 거야. 왜? 왕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힌두교 문명, 그 힌두교의 소위 종교라는 틀을 통해서 그들의 전설이,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정신문화는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 먹히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인도인 거야.
불교의 발상지지만 인도의 불교에는 별로 없어요. 극소수예요. 불교의 성지가 인도라는 거 별로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인도의 90몇 %는 힌두교이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인들이 좀 일부 있지만, 그 이슬람 사람들이 과거에 지배 세력 출신이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파키스탄으로,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는 이제 그 힌두교인들이 주로 남아서 힌두교 문화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유지되고 있다? 지혜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인도인들의 그 사상적 지혜, 문화적인 지혜가 계속 이야기를 물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역사적인 그 역사적인 경험치들이 그 인도의 상류층에게는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위 이제 세계에서 가장 그 공학이 발달한 대학이 어디? MIT, 미국의 MIT 공대가 세계에서 가장 공학 연구가 앞섰다라고 다 주장했잖아요. 그 20년 전 얘기야. MIT 공대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갔었어. 이제 컴퓨터가 막 보급되던 시절에 MIT 공대가 그냥 캡장이었던 거야. 그런데 MIT가 쪽수로 밀린 게 어디야? IIT. 예. 우리나라에는 새 얼간이라는 영화를 통해 소개된 IIT라는 인도 공과대학. 그 인도 공과대학이라는 대학이 실제로 그 컴퓨터에 관련 IT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배출한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IIT가 그 기술적으로는 MIT에 뒤졌는데 IIT 출신들이 MIT 출신들이랑 같이 작업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하고 인도가 공동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영어 문화권이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낮에 프로그래머들이 작업을 하고 잠이 들면 인도인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해서 그 두 개가 실리콘밸리하고 인도가 같이 움직이면 작업 속도가 다른 나라의 2배가 됐다는 거야. 다른 나라의 2배로 이 작업 속도가 돼서,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영광은 사실은 IIT가 없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인도인들이 그 인도에서 그냥 막노동만 하고 끝났을까요? 미국의 이제 영화들을 보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서비스 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 그 미국에 이제 많은 서비스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 센터로 상담 전화 받는 나라들, 그 사람들, 특히 야간에 상담 전화 받는 사람들이 다 인도인이야. 인도에 있는 회사. 인도에 있는 회사에서 다 인터넷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미국하고 인도가. 그 기술이 인도를 발전시키고 있고, 그래서 인도의 부자들은 미국의 부자들보다 훨씬 부자라는 거예요. 예. 웬만한 백인들보다 인도의 부자들은 규모를 측정할 수 없는 부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도하고 중국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인도는 빈부격차가 브라만교 때문에, 브라만교라 그러죠? 그거 하여튼 그 카스트 제도 때문에 신분 제도가 너무나 막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신분 이퀄 빈부격차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는 부자가 소수인 거야. 근데 그 소수가 어마어마하게, 그럼 인공위성을 소유할 수 있는, 인도의 부자들은 인공위성을 살 수 있는 부자들이라는 거야. 그 인도의 부자가 지금의 영국 총리의 장인이라는 거죠. 결국 인도의 최고 부자가 영국의 그 인도인 출신의 그 사위를 영국의 총리로 성공시킨 거야. 돈을 대준 거야. 그 인도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지배했던 영국을 지금 인도의 부자들이 영국을 지배하게 된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볼 때 이 인도 부자는, 자, 인도란 나라 아까 설명했어요. 네루. 우리는 네루를 위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루라는 사람을 되게 위인으로 알고 있고, 간디나 네루가 굉장히 그 민족운동의 지도자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친미였다는 거야. 친미. 그래서 이제 인도가 친미 정부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네루부터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동회의를 주도했던 이후로, 이 네루가 그 지배했던 그러니까 인도는,
영국이나 인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예, 호의적이었다라는, 근데 이제 그 소위 인도의 간디와 네루를 서방 세계에서 위인으로 만들어주고 떠받들게끔 그래서 인도를 지배해 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모디 총리 같은 힌두교, 그 자생적인 힌두교 정치인들이 나와서 지금의 인도를 만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모디 같은 사람은 실제로 이제 이 재벌의 편은 아닌 듯 하지만, 이 모디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 유라시아 견문에서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인도의 그 동남부에 있는 동중부가에 있는 도시 출신이야. 도시의 지자체 출신이야. 그러면 이 인도의 동중부 그 위치가 어디냐? 인도양의 중심. 아프리카와 아라비아와 인도가 5,000년 동안 교류했던 그 지역. 그 지역이 지금도 인도의 경제의 중심지라는 거야. 인도 경제의 중심지에서 지자체로 성공했던 모디가 인도 전체의 그 총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인도의 부자들은 너무 부자라서 영국의 정치권까지 장악할 만큼 부자인 사람들이 있는데, 인도의 문제는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극빈자가 8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소비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그 극빈자가 8억이라서 그게 인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야. 극단적 빈부격차는. 중국은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중국은 사회주의를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이 그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온 거야. 실패했지만 지금도 중국도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빈부격차,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100배 난다는 거야. 인도보다 덜하다는 거야. 중국의 부자가 인도보단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그러니까 계산할 수 없는 부자인 거야. 그래서 집안에 사원을 두고 있는 부자들이 인도 사람들인데, 좌우지가 이제 그 인도에 대해서도 나토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인도는 이제 그러니까 인도의 역사와 전통, 그들의 축적된 지혜를, 문화적 지혜를 그 나토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중국도 마찬가지야. 지금 중국을 자기네들이 막 그 러시아처럼 막 공격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무너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러시아도 솔직히 얘기해서 문명이 시작된 게 모스크바, 유럽 쪽 러시아에서 시작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로 있다가 소련이 됐다가 지금 다시 러시아가 됐는데, 그 나라도 나라 꼴을 갖춘 게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야. 그 이전에는 그렇게 발달된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유럽 문화에서. 그리고 지금 유라시아가 러시아의 한 5분의 4는 미개발 지역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래서 호수 있잖아, 왜. 그 유명한 호수, 굉장히 맑은 물이 나오는 그 호수가 있는 거기는 신화의 땅이었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그 호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원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나라랑 똑같은 색깔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 바이칼호는 신화의 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베리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고, 뭐 그랬던 나라가 이제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또 달라. 좌우지간. 그런데 이 중국과 인도를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생각이 굉장히 미개하다는 거야. 그들이 이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네들이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5,000년 전에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이다. 5,000년 동안 세상을, 주변국을 지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해줘야 되는데, 이 나토의 소속 국가들은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500년, 자기네들이 세계를 호령했던 500년의 시각으로만 그 인도와 중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네들이 찍어 누를 수 있다. 이 갈색 인간들, 그 다음 저 황색 인간들을 자기네들이 찍어 누를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러시아는 어떻게 지금의 러시아가 됐을까? 그 혹독한 시베리아를 어떻게 그들은 그 세력 범위로 가져갔을까?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그 꿈의 체계, 그러니까 이상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했던 소비에트 체제를 어떻게 그들은 운영하고 유지했었던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토 세력들은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하고 전쟁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할 마음이 1도 없어. 미국이 러시아하고 전쟁할 마음이 1도 없어. 왜? 중국이나 러시아는 핵무기가 있어. 건드리면 공멸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전쟁에 대한 공포를 팔아? 전쟁에 대한 공포를 팔면 미국의 무기회사 주식값이 올라가. 그러면 자기네들의 금융자산이 올라가. 금융자산이 올라가면 대출하거나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져. 그 돈으로 투자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전쟁 위기를 팔아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미국과 나토의 부자들은 지금 이제 이 무기회사의 주식값을 올려서 자신들의 금융자산의 가치를 올리고 금융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야. 실제로 전쟁하려는 마음이 없어. 마찬가지로 한국하고 조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북조선과 남쪽의 한국이 수도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평양을 소위 공격을 했을 때 남한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큰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육지 기지는 우리밖에 없는 거야. 미군이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육지 기지는 오로지 남한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을 해서 남한이 쪽박이 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륙에서 내려오기가 더 쉽지. 미국이 사수할 수가 없는 거야. 베트남에서 겪어봤어.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식의 가치, 금융자산의 가치, 돈벌이 수단으로 한국의 위기를 이용하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 그래서 얘네들이 전쟁하려는 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예, 전쟁하려는 의지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권자들의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전쟁불사, 전쟁기념관에서 로버트처럼 걸어 나와서 발표하던 이명박. 똑같이 지금 마치 평행이론처럼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윤 정부가 들어섰어. 그런데 그 부인에 관한 온갖 스캔들로 시끄러웠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돌아가면서 대표적으로 까댔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 노조를 무찌르고 그러면서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윤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이 윤이 막 너무나 칭찬을 받고 유례없는 막 지지를 받으니까 얘가 막 업이 돼가지고 선제 타격 떠들고 다니다가 미국에서 입 다물어라. 그 다음부터는 선제 타격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무인기가 뜬 거야. 그런데 무인기가 떴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 다른 나라 군사 전문가가 자기 나라 영공이 뚫렸다고 그렇게 온 세계에 공표하는 나라 처음 봤다. 무슨 얘기냐? 다른 나라도 무인기에 그 침공을 다 받는 거야. 그런데 그걸 굳이 발표하지 않는 거야. 왜? 그걸 발표하는 순간 그 나라의 국방 방위가 약하다는 걸 공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나라는 5대가 왔는데 4대는 못 찾고 1대밖에 못 찾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막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들인 돈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그 좀 부끄러운 선례를 좀 남기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욕을 먹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액션, 뭔가 이렇게 좀 쇼를 해가지고 나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야 막 이런 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제주도에다 핵무기를 놓으면 된다고. 제주도에 미군 전술핵을 배치하면 된다는 얘기를 또 한 거야.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예, 지금 제주도에다 전술핵을 놓는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 그런데다가 뭐라더라? 압도적 전쟁 준비? 이명박이 대통령이 처음 되자마자 한 짓이 가서 이등병한테 격리를 해가지고 한국군은 상관이 아랫사람한테 먼저 격리하지 않는 게 규칙이죠. 근데 막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데 이등병한테 먼저 격리를 해가지고 이제 좀 쪽팔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등병 막 웃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열식을 하는데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게 또 찍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은 당당하게 모두가 오른손을 댈 때 혼자서 왼손을 대는 그 패기로 여러 사진에 찍혔는데 그러면서 막 떠벅떠벅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전쟁도 불사한다고 그래갖고 하루 만에 29조 원이 주가 총액에서 29조 원이 빠지는 사건. 그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짓이에요. 예. 공통점은 뭐냐? 전쟁 불사를 외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군대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예. 이제까지 전쟁 불사, 압도적 전쟁 준비 이런 거를 막 떠벌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군대 안 갔다는 거죠. 예.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왜 드론 부대를 안 만들었냐? 당장 창설하라 그러니까 드론 부대 있다고. 왜 훈련을 안 했느냐? 훈련했는데. 예, 훈련 안 했냐고 또 막 또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이제 이 또 군대 가서 또 하면 안 되는 소리를. 왜 탱크하고 포하고를 연결할 그런 생각을 못 했느냐고. 대포를 한 번도 안 본 거야. 아니, 아무리 군대를 안 갔어도 그렇지. 우리 딸도 알아. 군대 안 가본 우리 딸도 대포에 포 달린 거, 탱크에 포 달린 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야. 또 어느 나라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탱크하고 포를 연결시킬 생각을 못 했느냐.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의 그 사람은 한국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이 미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들의 말 한마디가 갖는 그 위험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김진양 이사장의 방송을 한번 다시 보기를 하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의 말은 말이 아니다. 대통령은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대통령의 말은 국가 기록물이에요. 국가 기록물이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행정부의 정책 지침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 밑에 공무원 여러 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나오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공무원들은. 그런데 지금 뭐 압도적 전쟁 준비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그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이 윤석열 때문에 전쟁 날 거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그걸 일본인들이 거기서 퍼뜨리고 있대.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 관련자들이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함선이 한반도에 진출할 거다. 그 얘기를 일본인들이 막 지금 떠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전 세계는 지금 한반도가 전쟁 위기인 줄 안다는 거야. 자, 곧 이 얘기는 뭐야? 우리나라 무역에 직격탄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럼 무역에 직격탄을 매긴다는 얘기는 뭐야? 수출하는 공장들에게 직격탄을 먹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외신들이 지금 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무역은 몇 달 동안 멈춘다는 거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는 거야? 국민 경제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도 문제예요. 지금 대통령을 비난은 비난대로 하고 있는데 비난만 해. 뭔가 대책이 없어. 옛날에는요. 그 민주당 그 과거의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국의 정치인을 만나서 조율을 하거나 일본의 정치인을 만나 설득하거나 아니면 압도하거나 그런 야당 정치인들이 야당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를 전쟁 위협으로부터 그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김대중 정부 때도 했었고,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오래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한국이 전쟁 위기가 그토록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지됐던 것은 그 야당 정치인들이 야당 정치를 똑바로 했기 때문이야.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이명박 때부터 나타났던 문제가 뭐였냐면 민주당이 야성을 잃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이명박 때부터. 무슨 얘기냐? 이명박이 사고를 치면 그걸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김대중의 인맥이 노무현 때 완전히 손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오래된 악습 때문인데요. 옛날에 이제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1970년대에 정치적인 경쟁자였잖아.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1970년대에 정치적인 경쟁자였기 때문에 호남하고 이 경남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혐오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을 때 영남 사람을 안 쓴 거야. 그리고 이 노무현도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가 딱 되자 호남을 배제시켜 버린 거야. 호남의 이제 그 소위 정치권들을 배제해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때 인맥을 노무현 정부의 인맥이 그거를 인수하질 못한 거예요. 그걸 인수하질 못하면서 그 맥이 다 끊어져 버린 거야. 김대중의 외교 인맥을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흡수를 못했어. 그런 상태에서 이명박이 들어섰는데 이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애들이 과거에 김영삼 때 일했던 애들이 반이었던 거야. 얘네들이 이명박 정부에 가서 줄을 섰네? 노무현 밑에서 일했던 애들이 이명박한테 가서 줄을 섰어요. 더 개판이었던 거지. 그 박근혜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았어. 박근혜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맥들이 다 멈춰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야당의 야당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10년을 보냈고 9년을 보냈고 그 촛불 시위로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인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문정인 교수를 기억나죠?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문정인 교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문정인이라는 사람을 그 공항에서 무슨 범죄자 추적하듯이 기자들이 막 비난을 하면서 따라가고, 그러면서 문정인이 말 실수를 했다고 지랄을 막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기억나지? 그때 내가 지금 문정인 교수의 말을 분석해봐라. 여기 뭐가 틀렸냐? 내가 웃겼던 건 그때 기자들이 그다음부터 욕을 안 하더라는 거야. 아니 그럼 얘네들아, 너네들은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거를 분석도 안 해보고 욕했던 거니?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현재 방송으로는 무관할 수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도 도발을 할 때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 못하는 정부보다 강경 대응한 정부가 더 나은 정부 아닐까요? 굉장히 그럴싸하죠, 질문이. 나가지 마. 나가지 말고 잘 들어. 자, 그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보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는지 우리 언론은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들은 남한에서 쏜 걸 똑같이 쏘는 거라는 거야. 남한에서 쏜 걸 똑같이 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그 남한에서 북한을 향해 쐈던 미사일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북한이 미사일 쏜 것만 보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한 걸로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겠지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 못하는 정부라고 했는데요. 북한에서 그걸 미사일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하는 거야? 미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발사체. 그럼 발사체라는 건 뭐야?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도 발사체예요. 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인데, 예. 소위 미사일이라는 거나 인공위성이라는 거나 쏘는 건 똑같다는 거야. 뭐가 다른 거야? 꼭대기에 뭐가 달려있느냐. 저 꼭대기에 뭐가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핵탄두가 달려있으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고, 관측위성이 달려있으면 인공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건 뭐였느냐? 발사체 실험이라는 거야. 그러면 발사체 실험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쏴서 얘가 뭐를 통과해서 여기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막을 통과해서 우주로 나갔다가 그게 돌아와야 되는 거야. 대기권을 통과해서 갔다가 걔가 돌아와야 돼.
그런데 대기권을 나가는 건 나가도 들어올 때 무슨 일이 벌어져? 파!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 다 타버리기 때문에 이게 들어올 때 안 타는 게 기술이야. 근데 얘네들이 발사체 기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기권을 통과해서 몇천 킬로를 쏠 수 있느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하늘로 쏘아 올리면 인공위성이야. 그런데 이 각도를 이렇게 돌리면 미사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6,000m를 날아간다. 그러면 이 발사체가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중간에 처음에 쏴! 막 가! 그러다 힘이 막 딸려. 그럼 다시 똥꼬를 빵! 빼! 그 다음 또 막 가! 가다가 또 힘이 딸려. 그럼 다시 똥꼬에다 빵! 해서 세 번 정도 중간에 폭발을 시켜서 앞으로 내보내는 능력. 그게 발사체인 거야. 요게 인공위성이 똑같이 발용되는 거야. 그래서 출발! 그 다음에 빼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빼고 그래서 몇천 킬로로 올라가느냐. 그 몇천 킬로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 그 발사체의 능력이 바로 뭘 말할 수 있어? 미사일의 능력. 그럼 미사일의 능력이라는 건 뭐야? 한마디로 이게 이쪽이 아니라 요렇게 해서 그러면 6,000킬로를 날아가. 그럼 6,000킬로를 포물선을 그리면 날아가겠지. 그럼 12,000킬로야. 12,000킬로는 북한에서 미국의 본토까지 포를 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북한에서 그 태평양을 향해서 쐈을까? 절대 아니지. 그러면 우리나라 인공위성 발사실험 했어, 안 했어? 했어. 우리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북한도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하면 인공위성이고, 북한이 하면 미사일이다. 요게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인 거죠. 예. 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강경 발언하는 거 좋아. 책임질 수 있어? 야, 탱크에 포 달린 것도 모르는데 니네가 무슨 전쟁 준비를 해? 탱크에 포가 달려있는 것도 모르는 주제에 니네가 무슨 수로 압도적 전쟁 준비를 하냐고. 새떼 떴다고 전투기 날리고 풍선 떴다고 전투기 날리는 니네 수준에 무슨 압도적 전쟁 준비를 해. 문제는 뭐냐? 얘네가 믿는 건 뭐냐면요. 북한이 도발 못한다는 거야. 남한을 통해 남한 쪽으로 공격 못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말싸움을 하는 거야. 말로 뻥카를 치는 거야. 얘네가 모르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랬지. 나토가 인도와 중국을 모르잖아. 지금 국힘당은 북한을 몰라. 그게 문제야. 지금 나토가 인도하고 중국을 모르니까, 인도, 중국, 러시아를 모르니까 지금 뻘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국힘당은 북한을 몰라. 북한하고 대화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야.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라는 거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가져왔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봐봐. 지금 자영업자들 모여있는 동네 가면요. 분위기 싸해요. 여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시인가 죽은 사람들의 도시인가. 대화도 안 하고 다 언제 문 닫을까. 그 문 닫으면 죽는 거야. 왜냐면 문을 열고 있어야 그나마 그 상공인 대출을 연장이라도 할 수 있어. 그 문을 못 닫는 거야. 근데 문을 열어놨는데 전기요금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자영업자들 눈빛이 맛이 반쯤 가 있어요. 그게 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잖아. 우리만 그럴까? 북한도 그래. 북한도 그래. 쟤네들도 지금 죽을 맛이라고. 그런데 미국에서 끊임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제주도에 갖다 놓는다고 그러고 그럼 북한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 어차피 죽을 거면 같이 죽자야. 북한은 처음부터 죽을 거면 같이 죽자야. 혼자 안 죽는다는 거야. 생각해봐. 가진 거 없어. 방법도 도망가봤자 도망갈 곳도 없어. 그런 애들이 뭐해? 인질극벌이잖아. 같이 죽자고. 자살하는 방법. 그걸 공개적 자살이라든가 그렇게 불러요. 그 왜 총기 난사범들. 그 총기 난사범들이 왜 총기 난사를 하느냐. 그게 자살하는 방법이래. 총기 난사를 하면 경찰 와서 쏴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총기 난사를 하고
경찰이 쏘면 맞아 죽는 거라는 거야.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끝까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총기 들고 나와서 난동을 피우는 게 미국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일이야. 날마다 수백 명이 그렇게 죽는 나라가 미국이야. 그런데 북한을 계속해서 궁지로 내몰고 자극하고, 특히 김정은의 목을 따겠다고 날마다 노래를 불러. 심지어는 미국에서 그 목 따는 훈련을 성공을 했어요. 2번이나. 지금 그 솔레이만 장군이라고 서아시아에서 아랍권에 그 아랍 평화연맹이라는 거를 만들던 사람을 드론으로 죽여버렸어. 그리고 또 한 명의 지도자를 드론으로 죽였어요. 아까 그 누구지? 아프간에서도 드론으로 빈라덴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드론 암살을 성공했다라고 막 드러내놓고 자랑을 했어. 그리고 지금 김정은을 죽이는 드론 암살 훈련 중이다. 그걸 날마다 보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북한은 김정은이랑 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사람들이야. 근데 너네 생각해봐봐. 니네 아버지를 날마다 죽이겠다라고 옆집 아저씨가 그 협박을 해. 근데 경찰이 도와주질 않아. 아무리 신고를 해도 그 아저씨 술김에 그러는 거다 이러면서 못 들은 척해. 그리고 실제로 이 아저씨가 막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을 뭐 유리창에다 돌도 던지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아무도 우리 집 식구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은 2가지예요. 옆집 아저씨하고 화해하거나, 아니면 옆집 아저씨하고 한판 붙어서 끝장을 내거나. 그러면 우리가 한판 붙어서 설명을 한다면, 한판 붙어서 끝장을 보기를 한다면 그 피해는 복구가 안 돼요. 옛날에 1990년대에는 유럽에서 그런 민족 분쟁이 일어나도 복구가 됐어요. 자본 투자를 했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으로 사후 문제가 터졌다. 미국이, 나토가 지원할 자본이 있을까요? 없어요. 영국이 프랑스보다 가난해진 상황이야. 미국 자기 나라 빚이 200%인 나라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전후 복구 사업 누가 해? 미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아무도 안 해줘. 아프가니스탄 지금 누가 복구해줘? 안 하잖아. 시리아 누가 복구해주나? 안 하잖아. 자, 그래서 꼭 보면 이 전쟁, 그러니까 미필 군사훈련 한번 못 받아본 사람들이, 탱크에 포 달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탱크가 왜 탱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뻑하면 전쟁 불사. 너무나 쉽게 전쟁 불사를 외쳐요. 미국의 그 2차 대전에 미국의 그 육군인가를 지휘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라고 있어. 그 미국의 군사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근데 이 아이젠하워 파크라는 그 공원이 있어요. 미국의 뉴욕 근처에 가면 뉴욕 근처에 아이젠하워 파크라는 공원이 있어. 내가 가본 사람이야. 그 아이젠하워 파크에 가면 무슨 말이 써 있느냐? 아이젠하워의 말들이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냐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당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전쟁 불사를 외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특징은 군대 안 가봤고 전쟁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참상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전쟁 불사를 외친다. 그 백전노장이었던 아이젠하워는 그래서 전쟁 지도자 출신이었던 장군인데 전쟁 반대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이젠하워 장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파크가 있는 거야. 공원, 기념공원이 있는 거야. 거기에 전쟁 반대에 그 명언들을 모아서 공원을 꾸려놨더라. 지금 한국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 검찰 출신들 대부분 군대 안 갔다 왔대. 지금 한국에 검찰 출신들이 주요 요직을 다 잡고 있는데 얘네들은 군대 훈련 한 번도 안 받아봤대요. 왜냐하면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군 법무관으로 간대. 그래서 군사훈련을 안 받는데. 그래서 탱크를 구분을 못하, 탱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군대를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 군의 수준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이 전쟁 불사를 외치는 거야. 자, 군대 가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나라 군대 전쟁 나면 못 싸운다. 내가 해군 장교 출신한테 들었어. 해군 장교 출신의 어머니. 한 사람은 해군 장교였고 한 사람은 공군 장교였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해군 장교 출신이 우리나라 배로는 전쟁 못한다고. 근데 공군 장교가 우리나라 비행기로도 전쟁 못한다고. 왜? 우리나라 비행기가 한반도 안에서만 비행할 수 있대. 그러니 실제로 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양까지만, 수원에서 떠서 평양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 북한의 저 끝에까지, 두만강 끝에까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뜬 비행기가 동경까지 못 가는 거야. 우리나라 영토를, 우리나라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외치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투기는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공중급유를 하면 된대. 너네 잘 생각해봐. 비행기가 공중급유를 하는데 너 같으면 그거를 급유 중이니까 기다려야지. 적기가 공중급유하는 비행기를 기다려줄 것 같니? 아니면 두 대 한 방에 날려 쏠 것 같니? 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똥꼬를 붙이고 지금 공중급유 중인 적기가 보여. 네가 이제 전투기 조종사야. 근데 북한군이 공중급유를 하고 있어. 너는 팔짱 끼고 기다려주겠니? 빵 쏴서 둘 다 한 방에 보내겠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무엇보다 압도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외치신 그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시작전 지휘권이 없는 걸 몰라? 전시작전 지휘권이란 뭐냐?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미군 지휘관에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 나라 망하겠다 싶으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돼요. 그래서 그 전시작전 지휘권을 우리 정부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김대중 노무현이 10년을 싸웠어. 근데 이명박 박근혜가 미국에게 영구히 돌려줬어. 문재인 정부에서 5년을 싸워서 다시 찾아오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도로 갖고 가라 그랬어. 유명한 사건이 천안함 때 있었어요. 천안함 때 한국 군대에서 제대로 그 연평도 때인가? 연평도 때가 하여튼 천안함 때 한국 정부에서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니까 이명박이 그러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전투기 출격 명령을 내렸다고. 그걸 또 막 언론들이 보도를 한 거야. 이 미필 새끼들이 진짜 아무리 미필 새끼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도 군대를 안 가본 거야. 전투기 출격 명령은 전시작전 지휘권이에요. 전시작전 지휘권. 그래서 전시작전 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은 전투기 출격 명령을 못 내려요. 전투기 출격 명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전투기 출격 명령을 내렸다고? 그렇게 또 뻥을 깠다는 거죠. 예. 좌우지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못 부르는 정부보다 강경 발언하는 정부가 낫다는 니마. 전자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쟁 지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미군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미군이 아프간에서 빠지는 거 봤지? 베트남에서 빠지는 거. 캄보디아에서 빠지는 거. 미군들이 발 뺄 때는 지네 나라만 딱 챙겨서 가. 미군 믿었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키는 것은 다른 나라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맡길 일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 사람들이 지킬 수 있어요. 내 가족, 나의 안전은 나밖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옆집 아저씨 안전에 대해서 날마다 걱정하십니까? 윗집 아줌마의 그 안전에 대해서 날마다 걱정하시나요? 오로지 우리 걱정은 우리 집 식구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반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고민은 오직 우리 한반도 국민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 정부의, 우리 국토의 안전을 맡기지 말라고. 여러분 일본은요.
독도가 대놓고 자기네 땅이라고 쓴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영토를 탐하는 나라야. 그리고 부산항에 자기네 군함이 들어와야 된다는 나라야. 그리고 한반도를 향해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나라야. 그럼 그거 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본에다가 우리나라 미사일 정보를 다 주겠다. 그게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군대가 뭔지를 모르니까,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결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는, 그 피똥은 누가 싸야 돼? 국민이 쏘는 거야. 국민이 싸는 거야.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지금 임진왜란 상황이랑 비슷해요. 지금 현재 한반도는요, 임진왜란 때랑 상황이 비슷해요. 선조 임금이 나라를 지킬 생각을 안 하고 명나라로 도망가던 그 시절, 그 상황이랑 똑같아요. 임금이, 관군이 백성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던 임진왜란의 시대와 지금이 너무나 흡사하다. 그러니 어때야 돼? 우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윤석열 백날 욕한다고 그래서 윤석열이 정신 차릴까? 못 차려요. 그러면 민주당이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 민주당은 지 비리 의혹을 해명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당이에요. 지금은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뭘 해야 돼? 전 세계에 진실을 알려야 돼요. 세계의 진실을 알려야 돼.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들이 마구 써대는 거야. 그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은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은 프랑스 말로,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은 스페인어로, 영어를 하는 사람, 독일어를 하는 사람, 각자 나라 말로 한국 국민들 모두는 평화를 원한다.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걸 온 세계에 여러분이 메시지로 띄우셔야 돼요.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 댓글로 그런 거 달아주셔야 되고요. 예? 트위터 할 수 있으면 트위터로, 뭐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밑에다가 그렇게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지금 그거 우리밖에 못해요. 정부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선조랑 똑같아. 지금 임진왜란의 선조랑 똑같아.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야. 국민이 일어서서 나라를 지켜야 돼요. 전 세계 거짓말을 일삼는 언론들로부터 한반도의 명예를 지켜야 되고 한국민의 명예를 지켜야 되고 너무나 무지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쟁 미사일 버튼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안전,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돼요. 나는 이제까지 시사방송을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왔고 어느 특정 정당을 편들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가 작년에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재작년에. 평화 문제는 물러서지 않겠다. 지금 바로 그 시기예요. 내가 윤석열이 구술하든 뭐 무당을 섬기든 내가 아무 말 안 했어. 그러나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그건 위헌이야. 이건 시사의 문제가 아니야.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시사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안전의 문제야.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이 정부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걸 막아내지 못한 야당에 대해서 우리는 둘 다 심판해야 된다. 우리 국민이 주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평화는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때가 되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이 조금 거칠었다면 죄송합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세계 대자본이 노린 건 세계화를 종식시키는 거였답니다. 그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2020년에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화는 종식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2020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2022년까지 백신을 핑계대면서 전 세계가 문을 봉쇄했어. 그 이유가 뭐냐? 세계화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랬대요. 그럼 이 세계화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전 세계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유롭게 무역하는 시스템이 세계화예요. 이 세계화가 누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세계화 시스템을 없애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그토록 오래 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에도 중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세계는 관심을 갖고 세계에는 교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세계화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계화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도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세계화가 붕괴되기는커녕 푸틴에게 힘을 주고 러시아는 부자가 됐어요. 또 다른 전쟁이 필요한 시기죠.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그 여러분 주변에서 그 전쟁도 불사한다라고 떠드는 애들, 너네 어느 부대 나왔냐? 너 어느 부대, 병기가 뭐냐? 그거 물어보세요.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이 전쟁도 불사한다고 그래요. 일단 군대 갔다 온 애들은 전쟁 싫어요. 왜? 예비군이야. 의무 소집이야. 군대 갔다 온 20대는요 다 의무 소집이에요. 1년 된 예비군 안 해요. 예비군 안 할지 몰라도 전쟁 시에는 그거 없어. 그냥 소집이야. 30대까지도 의무병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야. 지금 너무나 이 전쟁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너무나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도 쟤네들은 못 덤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 약하다고 계속 조롱하고 계속 뺨을 때리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그 옥상에서 같이 붙들고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야. 정신 차립시다. 예. 인터넷에서 헛소리하는 인간들한테 넘어가지 마세요. 걔네 우리나라에 없는 댓글 부대일 가능성이 커요. 예.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군사훈련도 안 받아본 놈들이 그냥 입만 열면 전쟁 불사야. 왜? 지네들은 군대 안 가거든. 다 부모님들이 잘 나가거나 아니면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서 전쟁 나도 지네는 안 나오거든. 전쟁 나면 누가 나가? 다 가난한 서민의 자식들만 가서 좆대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전쟁도 불사하는 거야. 왜? 전후에 복구하면서 돈이나 벌려고. 그런 애들의 노름에 넘어가서 전쟁 불사에 동참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손으로 전쟁 반대 평화 수호를 통해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못다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만나서 화요일날 또 이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라면 저의 부족함이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거나 깨달음을 얻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 하사장님께서 여러분께 보내는 메시지이니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묵묵히 후원해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 못해서 미안한 마음 갖고 계시다라면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되고 오늘의 방송 내용 중에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부분을 널리 퍼뜨려 주시는 거 그게 가장 큰 후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광고 시청하는 거, 입장하기 전에 광고 시청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후원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방송이 열리자마자 지금까지 달려와서 안 주무시고 안 졸고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이 풍부한 뉴스로 방송의 내용을 채워주신 매니저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평안한 밤 되시고요. 그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 방송 때 봬요. 다음 그 수요일 밤 9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